일용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수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아, 예, 2주 만에 뵙는군요. 잘 놀았어요? 예, 푹 쉬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이동혁 기자의 방송을 보면서 네. 이게 내가 정말 이류농구에 필요한 존재인가. 자기 반성을 하면서 그러면서 좀 보냈습니다. 또 착한 척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그래도 그 내용도 봤어요. 공격하라고 하는데도 안 한다. 다 설정이다. 예, 사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착하긴 해요. 이동혁 기자. 예. 자, 우리 그 이류농구 댓글 우선 정책위에서 댓글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까와이 레너드님이 인센티브 지급 방법이 궁금하네요. 팀과 계약한 일정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선수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사실 인센티브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현민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연봉 조정 신청 들어가 있지만 그 KCC에서 인센티브를 최대한 따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완화시켜서 이렇게 했었고 또 FA로 풀린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인센티브가 들어가야 되는데 웬만하면 다 인센티브 조건에 그 충족할 수 있게끔 굉장히 완화시켜서 그런 부분을 갖다 넣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부상 이력이 있는데 이 선수에 대해서 어떤 연봉을 좀 많이 줄 때 그럴 때는 이 인센티브를 뭐 예를 들어서 출장 경기 수 뭐 30경기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조건을 강화해서 넣는 그런 식으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는 거죠. AA님이 원사님 혼자 하시는데 가운데로 좀 잡아주시지 아니면 자연 흉상이라도 갖다 놓던가. 그 제작진이 이래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백을 아주 한쪽에 크게 아예 만들어 두셨다. 그러니까 의자도 삐걱거리고 말이야 지금. 마이크도 얼굴 가리고 말이야. 있습니다. 초시계는 이제 없으니까 좀 허전해요. 초시계를 왜 갖다 놓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허전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그 댓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흥미로울 만한 어떤 댓글이 좀 부족해요. 그 애청자 여러분 좀 뭐랄까 분발하십시오. 분발해주세요. 저희가 건방짐이 좀 심했네요. 그렇습니다. 댓글 우선 정책에 의해서 댓글은 이 정도 소화를 하도록 하고 모비스 그리고 저 KCC 그리고 KGC 삼성, LG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 오늘 그 전달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항상 얘기하셨지만 BCG에 너네 뭐 먹고 살 거냐 그랬는데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지금 과식할 것 같아요.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아요. 30분이 부족해. 그렇죠. 24시간이 모자라. 그 노래를 아시네요. 당연하죠. 조금 놀랐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 선미예요. 아티스트요. 아티스트도 요즘 표현인데 되게 신세대시네요. 이쁘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모비스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봉 협상 때 분석을 지난주에 해드렸는데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 저는 솔직히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 박지훈 선수 임대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모비스와 KCC의 어떤 그 입장들이 있는데 요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그 설명 귀요미 이동환 기자가 아주 많이 준비를 해왔어요, 그죠? 저는 또 이제 양측 구단에 이제 좀 확인을 해보고 좀 어떤 상황으로 이 임대가 정해졌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박지훈 선수의 이 KCC 복귀 임대 사실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많은 저희 시청자분들이 알게 되셨고 실제로 댓글에도 많이 좀 질문을 달려서 이것 좀 알아봐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임대가 맞습니다. 올해 11월 11일에 KCC로 복귀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현대모비스 소속으로 비시즌 훈련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 현대모비스 소속으로 훈련하고 경기도 뛸 거고요. 이제 11월 11일에 KCC 돌아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다들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과연 이게 조건부 임대인가?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시냐면은 사실은 처음에 임대 사실이 안 알려졌다가 지금 이제 비시즌 한창 막 보내면서 시즌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임대 사실이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즌 중에 그 트레이드 이후에 벌어진 일들 중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임대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을 가지시게 될 건데 여기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조건이 전혀 걸려있지 않고 트레이드 당시부터 완전히 임대로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물이 있어요. 뭐냐면 보통 이제 트레이드를 할 때 양수도 계약서라고 해가지고 양 구단끼리 이제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 썼는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붙은 게 뭐냐면 박지훈 선수는 11월 11일부로 무상 트레이드로 다시 모비스에서 KCC로 온다라는 조건이 삽입이 돼 있어요. 예, 그렇죠. 삽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박지훈 선수를
이제 1년 정도 쓰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이제 트레이드 4대2 트레이드의 어떤 그 조건이 확실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박지훈은 왜 임대로 이적했을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당연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네. 당시 박지훈은 이제 그 양측의 어떤 트레이드를 위한 어떤 샐러리를 맞추기 위한 카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현대모비스가 라거나와 이대성을 KCC에 넘기고 그 대가로 리온 윌리엄스와 김국찬 그리고 2019년 신인 1라운드 지명권 그게 나중에 김세창 선수가 됐죠. 그렇죠. 이거를 원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대성의 연봉이 1억 9,5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김국찬의 연봉이 당시 6,300만 원. 그러니까 1억 3천만 원 정도가 안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이제 당시 이제 1억 2천만 원 정도였던 박지훈 선수를 이제 카드에 포함시키고 일단은 트레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재트레이드를 통해서 KCC로 복귀하는 식으로 서로 합의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샐러리 맞추기 카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유작 감독이 라거나 이대성 조합으로 더 이상은 팀이 쉽지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카드를 들고 삼성도 얘기를 했다가 또 뭐 어떤 구단에도 얘기를 했는데 안 맞다가 KCC가 맞은 거예요. 그렇죠. 맞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 리온 윌리엄스, 김국찬, 신인 1라 지명권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셀러리 캡이 안 맞은 거죠. KCC가 그렇죠. 셀러리가 터져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박지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셀러리 캡 맞추는 카드로 하고 대신에 1년 쓰고 돌려줘라. 이렇게 된 거죠.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임대가 사실은 KBL 규정에는 없는데 이게 꼼수 아니냐 이러는데 근데 트레이드를 갖다가 할 때 사실 지금 이제 문제가 이제 셀러리 캡을 무조건 맞춰야 되잖아요. KCC 같은 경우에도 이 트레이드를 갖다 하고 싶은데 이 셀러리 캡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고 모비스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낸 어떤 그 유연함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꼼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도 유동혁 기자 혼자서 한 방송에서도 이제 KBL 셀러리 캡 제도의 문제점 이야기하시면서 이 소프트 캡 제도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냥 뭐 단순하게 NBA를 보더라도 소프트캡 제도 이쪽에서는 트레이드를 위해서 샐러리 맞출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좀 상대적으로 유연해요. 예를 들어서 받는 쪽의 샐러리가 뭐 넘기는 쪽의 샐러리의 뭐 120%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좀 이제 운신의 폭을 넓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유연함들이 분명히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KBL은 하드캡이잖아요. 그 샐러리를 넘기면 안 되는 제도다 보니까 결국 이제 어떤 이런 형태의 어떤 이제 전략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트레이드는 어쨌든 활발하면 좋은 거니까 예. 소프트캡 제도를 좀 더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트레이드를 좀 활발하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네. 또 하나 궁금해지실 게 그러면 이 박지훈 선수 본인은 이 임대 사실을 알고 있었나?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고 있었고 시즌 중반에 제가 이제 지난 이제 연봉 분석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혹시나 이 부분이 만약에 공개적으로 알려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양구단의 부담감, 박지훈 선수의 부담감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뭐 실제로 그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 구단과 박지훈 선수가. 예. 그렇죠. 예, 당사자들은 다 알고 있었고 이 박지훈 선수의 그래서 이번 오늘 시즌 연봉 1억 3천만 원도 사실 이제 뭐 협상 자체는 이제 현대모비스 쪽 구단에서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KCC 쪽에서 제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미 뭐 서로 다 알고 진행이 된 부분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왜 트레이드 당시에는 임대 사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나? 이거는 좀 선수의 어떤 뭐랄까 심리적인 영향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한 양 구단의 어떤 좀 합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살짝 예. 감축인데 이 감축이도 이해할 만한 부분이다. 사실은 그 뭐 알려져서 좋을 게 없으니까 이런 부분 이제 감추는 부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김시래 선수가 이제 로드 벤슨하고 이제 트레이드 됐을 때 로드 벤슨이 모비스 오면서 모비스가 우승 카드를 맞추기 로드 벤슨 데리고 왔을 때 그때 당시에도 김시래를 그럼 보낸다. 단 그 해는 그 시즌은 뛰고 보낸다라는 그 계약이 있었는데 그거 철저히 감췄죠. 그리고 그 후에 우승하고 난 다음에 김시래 선수를 보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의 어떤 그 유형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번 어떤 임대 관련해서 양쪽 구단의 좀 분위기를 좀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이 박지훈 선수를 이 현대모비스 구단도 그렇고 위작 감독도 그렇고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네. 지난 시즌 중에 트레이드로 온 이후에도 이 위작 감독이 이 박지훈 선수에 대한 어떤 평가를 굉장히 높게 했었고 그래서 정말 아끼는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레이드 당시부터 이미 임대로 딱 못 박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제 입장이고요. 그리고 KCC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일각에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뭐 KCC에서 많이 못 쓰던 선수를 현대모비스에서 데려가서 뭐 잘 써서 어떤 뭐 사용법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이 KCC 구단과 전창진 감독도 이 박지훈 선수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난 시즌 초반에 좀 기용이 안 됐던 부분은 몸 상태가 좀 덜 올라와서 그렇죠. 좀 이제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제 잠시 이제 이렇게 그래서 벤치에 많이 뒀던 거지. 뭐 박지훈 선수를 별로 높게 평가하지 않아서 혹은 뭐 이 선수를 기용할 생각이 아니어서 그냥 벤치에 뒀던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DB가 이제 김정주 선수를 영입을 할 때 박지훈 선수를 이제 내보냈는데 그쵸. 내보낸 그런 이제 상황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DB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웠던 선수가 박지훈 선수. 이 선수가 이제 석점슛 살짝 부정확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수 겸장이 좀 되는 그런 선수다. 그쵸. 하는 예. 부분이고 또 수비가 좋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제 쓸 수 있는 카드 때문에 이제 현대모비스나 KCC는 이 선수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예,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비스는 지금 뭐 소산 얘기들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유재학 감독이 새로운 변화, 울산에서 해변 운동을 하려고 그런다. 예. 근데 해변 운동 못 하게 생겼습니다. 예, 이게 참 이 외부적인 변수 때문에 이렇게 못하게 됐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울산 해변가에 이제 미군들이 이제 마스크 끼지 않고 이제 휴가 즐기면서 이게 울산시에서 이제 아예 해변에서 뭐 단체 행동 같은 거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서 이게 뭐 또 뭐 지방 자치단체 뭐 이렇게 뭐랄까요 지시니까 어쩔 수 없죠. 구단을 따라줘야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마이클 조단의 다큐멘터리 더 라스트 댄스가 굉장히 뭐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우리 그 모비스에서는 또 양동근 선수가 더 라스트 넘버 6 예. 그래서 다큐멘터리로 오늘 오후 6시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6일 오후 6시부터 공개를 하고 총 6화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양동근 선수는 저도 이제 신인 때부터 봤던 선수라 보면은 좀 새록새록할 것 같긴 한데 특히 모비스 팬들이나 뭐 모든 농구 팬들이 양동근은 뭐 역대 최고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다큐멘터리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되게 좀 궁금한 게 일단 공개돼야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사실 더 라스트 댄스도 이게 만들어지는 가능했던 게 당시 정말 최고 수준의 어떤 장비들로 촬영을 한 고화질 영상들이 남아 있어서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거다.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거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모비스 측에서도 뭔가 이제 준비된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낼까? 새로운 영상들이 혹시 나올 수 있을까? 뭐 다음 주에 저희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평가를 해드릴게요. 예, 그렇죠. 다큐멘터리에 대한 평가. 예. 이게 다큐멘터리 맞냐? 혹은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었다. 그렇죠. 예, 냉정하게 평가하겠습니다. 그럼요. 저희 평점이랑 한 줄 평도 준비해 오죠. 콜. 네, 좋습니다. 그다음 KCC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박지훈 선수 1억 3천 셀러리 비워놓은 상태에서 연봉 협상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뭐 이정현 선수가 연봉이 이제 7억 2천에서 5억으로 삭감이 됐는데 뭐 협상은 나름 괜찮았다는 그런 후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KCC 쪽에 이제 이정현 선수 협상 이게 처음에는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왜냐면 어쨌든 이정현이 이때까지 에이스로 활약했던 선수고 2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깎는다는 게 사실은 선수 입장에서 당연히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은 이게 이제 협상 진행하면서 굉장히 나중에는 서로 얘기가 잘 맞았고 특히 이제 이정현 선수 본인도 이제 최근 사실 3년 동안 KCC가 계속 한 4위권, 4강 뭐 이 정도 팀 성적이었고 또 이정현 선수 지난 시즌 조금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인정을 하면서 좀 원활하게 또 5억으로 이렇게 서로 합의를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FA 때문에 사실은 7억은 좀 세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처음에 그렇습니다. 9억이었는데 이게 계속 내려가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시 쪽에서도 어떤 이야기도 좀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 7억이라는 돈도 사실은 그 전 시즌 이정현 선수 MVP를 받았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해준 금액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KCC에서만 2명의 연봉 조정 신청자가 나왔잖아요. 네, 최민 선수와 유현준 선수죠. 예, 최민 그렇죠. 선수는 4억에서 지금 1억 2천 제시를 받은 상태고 선수 요구액은 2억. 그렇죠. 이거 예. 유현준 선수는 지금 구단 제시액이 9,500. 그렇죠. 이고 유현준 선수의 선수 요구액은 1억 2천 정도로 예.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치는 않아요. 예, 1억이 조금 넘는 걸로 네네네.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저희 방송 댓글에도 그렇고, 뭐 이제 어떤 뉴스 댓글에도 그렇고, 이 최한민 선수에 대한 좀 비난 여론이 좀 심해서 좀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 협상 당시에 이제 분위기는 뭐 예를 들어서 최한민 선수가 굉장히 좀 뭐 화를 낸다든지, 뭐 고자세로 나오면서 2억은 주셔야죠 뭐 이런 식의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고요. 최민 선수도 굉장히 차분하게 자신이 이제 거론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금액이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KC 측도 이제 최민 선수의 그런 어떤 요구
액과 어떤 근거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구단 상황과 여러 가지 뭐 셀러리 캡 맞추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서로 좀 되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협상이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쪽이 뭐 굉장히 뭐 고자세였다. 한쪽이 뭐 윽박지르는 식의 어떤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분위기였다. 이거는 조금 이제 실제와는 좀 다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뭔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어쨌든 금액 이견의 차이는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최면 선수 2억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근거를 제시를 했을 거고, KCC는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는 과하다라는 어떤 논리적 근거를 제시를 했을 텐데 결국 이제 조정 신청을 했고, 또 지금 이 조정 신청을 했을 때 중요한 건 이제 철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이게 재정위원회가 열리는데 재정위원회가 조정 신청을 했을 때 15일 이내에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 열리는 그 동안에 이 선수가 이제 철회 신청을 하면서 극적인 합의를 갖다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KCC 같은 경우에는 최민 선수, 유현준 선수하고 이제 그 개별 미팅을 하면서 계속 이제 설득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오늘 1차 미팅은 좀 했고요. 그럼 내일 아마 이 두 선수가 철회를 할지 아니면 계속 가서 재정위원회에 갈지 이 부분을 갖다가 결정을 내린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이제 일부가 월요일 오후 밤에 업로드가 되니까 아마 화요일 정도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조정 신청을 했을 때 사실은 지금 하드캡 제도이기 때문에 셀럽캡 넘어서면 안 된다. 그럴 경우에 재정위원회에서 사실은 그러면 선수들 손을 들어주기 힘든 거 아니냐. 왜? 선수들의 손을 들어줬을 때 이게 KCC가 지금 꽉 찬 상태에서 선수는 들어주게 되면 셀럽캡이 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럴 경우에는 이게 방법이 없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뭐 트레이드 한다든지. 그렇죠. 트레이드 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KCC가 어떤 손해를 갖다 받겠죠. 근데 지금 상태의 어떤 분위기는 제가 듣는 분위기는 이 경우에는 이제 구단 쪽 손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선수 쪽 손을 들어주거나 양당 간에 결정을 내야 돼. 뭐 합의가 이게 없어. 그러니까 중간에서 어떤 금액의 합의 조정안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선수 측 요구액을 들어주거나 구단 측 요구액을 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최민 선수와 유현준 선수가 조금 뭐 개인적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구단 측의 어떤 논리를 뒤집을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뭐 이때까지 선수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굉장히 좀 적었잖아요. 뭐 네, 지난해 적었죠. 같은 네. 경우도 한 번 나왔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런 부분 여태까지 어떤 사례들을 봤을 때도 좀 이제 아무래도 구단 쪽이 조금 이제 재정위원회 어떤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예, 그건 그렇죠? 좀 봐야 되는데 예, 그렇죠. 지금 예. 분위기는 그렇다라는 거죠. 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는 예.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KCC가 새로운 외국인 선수 영입 유력한 그 후보가 있습니다. 이름이 타일러 데이비스. 그쵸. 선수입니다. 타일러 데이비스. 영입이 예. 거의 확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좋은 사이즈와 뭐 개인 기량 그리고 운동 능력까지 어느 정도 진짜 밸런스가 잘 잡힌 선수인데 이 선수 이제 최근까지 오클라호마 시티 그 G리그 팀 오클라호마 시티 블루에서 뛰었었고 디온테 버튼과 함께 뛰었죠.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2018년에 오클라호마 시티와 계약할 때 투웨이 계약했는데 그때 버튼과 함께 투웨이 계약한 선수예요. 그래서 좀 이름이 익숙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KCC가 이 라거나 외에 어떤 또 한 명의 외국 선수를 찾을 때 좀 고심을 한 부분이 지금 이제 외국 선수 레벨 자체가 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다른 구단들 진짜 높은 선수들을 데리고 있는데 과연 이 이제 다른 외국 선수 라거나 와이 한 명이 좀 애매한 기량일 때 우리가 외국 선수 싸움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KCC 구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라거나보다 더 나은 기량의 선수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은 선수 찾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어떤 그 영입 과정을 보면 그 KCC 외국인 코치 버논 해밀턴 코치가 있죠. 그렇죠. 이 버논 해밀턴 코치가 많은 역할을 했는데 일단 KCC 쪽에서 이 타일러 데이비스 선수가 이제 풀린 거를 알고 마이애미 쪽에 그 선수를 보기 위해서 버논 코치가 다 급파를 했고 또 운동을 하면서 이 선수가 중국에서 지난 시즌 한 100만 불 정도 받고 그쵸. 뛰었다고 그쵸. 해요. 근데 이제 부상으로 퇴출을 당했고 그래서 버논 코치가 마이애미 현지에서 한 보름 정도 같이 운동을 했었는데 몸 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확인을 했고 그래서 아마 KCC는 조만간 도장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보이고 이 선수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본 외국인 선수 중에 정상적으로 놓고 보면 기량은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장 뛰어나다. 오는 시즌 기준으로 네. 특히 공격력이 어마무시하다.
예. 그 단 유일한 약점이 뭐냐면 외곽 슛은 없어요. 그렇죠. 슈팅 레인지는 좁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골 밑에서의 어떤 그 능력치는 역대 최상급이다. 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저도 사실은 이 선수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지만 이 골 밑에서 그러니까 슈팅 범위가 뭐 넓은 편이 아니지만은 1대1을 하게 됐을 때 이 선수의 어떤 스텝을 쓰는 방법이나 훅슛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진짜 최정상급이에요. 그래서 네. 지난 시즌 최고의 외국 선수 수비수 오노아쿠가 과연 이 선수를 제어하는 게 진짜 가능할까? 솔직히 확신이 안 들거든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노아쿠가 기본적으로 이제 높이, 길이를 가지고 상대를 압박을 했는데 그걸 이제 떨치면서 골 밑에서의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닌 선수예요. 그렇죠. 페이스업 되고 그다음에 포스트업 되고 페이스업에서 포스트업을 전환해서 골을 넣을 수 있고 두세 명이 이렇게 그 더블팀을 했을 때 몸을 쓰면서 공간을 만들어서 슛을 넣을 수 있고 훅슛 되고 게다가 뭐 드리블 능력 괜찮고요. 그리고 수비에 그럼 약점이 있나 봤는데 수비에도 약점이 별로 없어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뭐 인사이드에서 어떤 림을 보호하는 능력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라거나가 뭐 확실한 1옵션, 뭐 이 선수 2옵션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라거나가 진짜 백업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같고. 그러니까 KCC가 사실 뭐 송교창, 이정현에는 확실한 옵션이 있지만 지난 시즌에도 처음에 이제 시즌 초반에 좀 고민했던 게 이제 막판 상황에서 외국 선수의 어떤 개인 역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공격을 풀어가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라거나 영입과 좀 연결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 라거보다 훨씬 더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는 말씀 같고 이 선수의 굳이 약점을 꼽자면 제가 볼 때는 뭐 외곽슛 없다라는 약점, 뭐 그 정도 그리고 살짝 다혈질일 가능성이 높아요. 플레이 스타일을 갖다가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1년 동안 쉬었기 때문에 그 공백이 어느 정도 나타나면서 몸 상태가 지금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버넌 코치가 보름 동안 훈련을 시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랬지만 또 실전에 다가갔을 때는 예전의 기량이 나올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미지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경기를 한다면 이 선수는 저는 올 시즌 거의 최상급 외국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궁금한 것 앞으로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KCC는 어쨌든 이 외국 선수 빅맨에게 많은 스크린과 활동량을 요구하는 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찬희 감독의 성향상 이 선수에게 뭐 이 선수의 강점이 아무리 1대1이 있다고 해도 포스터만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션 상황에서 빨리 스크린을 걸어준다든지 부지런한 움직임들도 요구할 텐데 과연 그건 어느 정도로 해낼 것인가? 이런 이제 KCC 시스템 내에서 어떤 역할 요구받는 역할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실 것인가? 그리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전달했지만 송교창의 2대2 비중도 분명히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이 선수 스크리너로서 역할이 분명히 필요한데 스크리너로서의 역량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외곽슛이 이제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롤맨으로서 역할이 좀 한정되는데 이 부분에 롤맨으로서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또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궁금해지는 부분이랄까요. 그러니까 2대2 공격이 이 선수가 그러니까 뭐 능하지 않다기보다는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스크린도 괜찮긴 한데 그거보다는 이제 포스트업에 자기가 자리를 잡고 1대1 공격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비율이 높아지는 건 맞는데 근데 그게 성공률이 워낙 높으니까 특히 한국 무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뭐 통하면 그냥 계속 그렇게 쓰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뭐 이정현과 송교창의 2대2 비율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다. 근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공격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선수다. 그러니까 라거나가 이 옵션을 밀려날 만큼 좋은 선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KGC 인상공사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GC 인상공사가 한 3주 전에 이제 얼클락 라타비우스 윌리엄스 영입을 확정을 지었었는데 이제 이 라타비우스 윌리엄스의 KBL 행 사실 저희도 되게 높게 평가를 했고 이 선수가 이 옵션으로 KGC 대박났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또 했었던 것 같은데 좀 뒷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김승기 감독과 이렇게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원래 나는 이 정도 가격대에 계약하는 선수가 아니다. 다만 KBL에 오고 싶어서 이런 이제 디스카운트를 감수를 했다. 나중에 KBL에서 1옵션으로 뛰고 싶다. 는 어떤 이야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다른 선수 다 마찬가지예요, 올 시즌은. 그건 그건 얘 얘기지.
예. 라타비우스 얘기지. 예, 본인의 라타비우스 얘기죠. 그 얘기지. 예. 구단의 얘기가. 그 보면 알죠. 예. 예. 아, 좋은데 보면 알지 그거를. 예, 예. 그렇죠. 그걸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라타비우스 홍보 담당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면 KGC 쪽 그 뭐 이게 그 홍보 담당이에요? 아니 왜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일화들이 있었다. 예. 아니 왜 그러세요? 간만에 놀리니까 재밌네. 저 홍삼도 잘 안 먹어요. 왜 그러세요? 물고 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좀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뭐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재밌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재미 별로 없는데? 아, 그렇습니까? 평가해 주세요. 댓글로 평가해 주세요. 재밌는 없나? 네,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제 김세희 감독의 평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옵션으로서는 성공을 좀 확신할 수 있다. 오히려 뭔가 얼클락보다 안심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얼클락은 좀 영상으로만 봐서 조금 이제 와서 봐야 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선수는 이 옵션은 분명히 확실하다. 이런 좀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 KBL에서 1옵션이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KBL에서 1옵션으로 이제 될 수 있을 것인가? 나이대를 봐야 하는 거지. 예, 봐야 하는 거지. 근데 저는 될 가능성이 좀 높긴 하다. 이제 뭐 라렌만큼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다. 뭐 지난번에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갖다 드렸고, 그러니까 좀 실전에서의 어떤 변수 같은 건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스피드 좋고 운동 능력 뛰어나고 2대2에서의 어떤 그 피켓롤 특히 롤에서의 어떤 그 마무리 능력 좋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긴 합니다. 예, 굉장히 또 좋은 파워를 가지고 있고 이제 뭐 오세근과의 하이로우 게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기대를 가져봐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또 이제 KGC 관련해서 또 하나 조금 이제 흥미로운 것이 이 팀이 좀 수비적인 툴을 조금 이제 바꾸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정말 뭐 엄청난 활동량 로테이션 통해서 뺏는 수비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게 또 워낙 이게 많이 이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다른 팀들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도 해올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외국 선수 구성도 좀 바뀌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다른 뭐 존이나 이런 것들 성능 형태로 좀 틀을 바꿀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뭐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삼성 얘기를 갖다 좀 해보겠습니다. 삼성이 지금 2명의 외국인 선수 계약에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뭐 오퍼를 갖다 던져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이름을 밝히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삼성은 아마 이번 주 한 수요일 목요일 정도가 되면 만약에 그 오퍼를 받아들이면 2명의 외국 선수 받아들이면 아마 계약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저희가 다음 주에 좀 더 정확한 그런 이제 평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은 설악산 전지훈련 중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별다른 소식은 없습니다. 그렇죠. 요 2명의 외국인 선수는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집중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좀 기대가 되네요. 요즘 워낙 그 좋은 선수들이 많이 와가지고. 맞습니다. 자, LG 한번 가볼까요? LG입니다. 사실 LG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하죠. 조성원 감독의 어떤 새로운 농구 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이 스피드 농구를 하기 위해서는 리바운드가 기반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은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LG의 이 리바운드 능력이 어느 정도로 보존되고 혹은 또 상승해서 이것이 빠른 농구의 어떤 틀을 잡아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궁금증이 많은데 이게 LG는 일단은 집단 리바운드 뭐랄까 전체적으로 다 리바운드에 적극적으로 가담해라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성환 감독한테 그런 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타 팀에서 상당히 위력적인 빅맨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라렌의 어떤 위력이 좀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걱정이 되지 않냐. 그래서 왜 걱정이 안 되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LG가 사실 지난 시즌에도 리바운드 능력이 나쁘진 않았다. 실제로 보니까 한 5위권 정도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 리바운드가 그 어떤 그 외국인 선수 빅맨만 하는 게 아니고 국내 선수 참여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팀 리바운드 어떤 개수라든가 순위가 결정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국내 선수들이 리바운드 갖다 좀 더 잡아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첫 패스 굉장히 중요하고 공수제한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내 선수 리바운드만 동료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라렌이 사실은 지난 시즌에 포스트업 공격 비율이 꽤 높았어요. 물론 현지혁 감독도 2대1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포스트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효율성이 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좋은 선수지만 그래서 2대 공격을 많이 해야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호 감독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라렌이 지난 시즌 그렇게 한 부분은 맞다. 근데 2대 공격을 그냥 2대 공격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동기부여, 그러니까 재미 이런 걸 알려줘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냥 적극적으로 주문을 할 거다.
이 경기에서는 야 2대2만 해. 2대2만 일단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라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습관이 고쳐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부분 맞는 것 같고. 그 조성민 선수 부활에 관해서 지금 조성원 감독은 굉장히 확신하는 분위기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지난 시즌의 부진의 원인, 출전 시간에 대한 어떤 걱정, 어떤 미스를 했을 때 이제 교체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완전히 줄어질 것이다. 그동안 이제 뭐 팀 내 시스템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해소시켜주는 부분. 그리고 올해가 이제 FA 계약 마지막 아닙니까? 그렇죠. 마지막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배기 정돈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기술적으로 보면 조성민 선수도 지금 이제 노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능이 좀 저하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인데 그거는 못 봤다 기본적으로. 그건 못 봤고 LG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2인 로테이션을 갖다 돌릴 거기 때문에 조성민 선수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뛰는 그런 농구를 할 거고 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조성원 감독은 슈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매 쿼터 하나씩 넣는 거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연속으로 두세 방씩 따당 때려주는 거. 몰아치는 거. 예. 예.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농구 결국에는 뭐 다른 스포츠도 좀 그런 면이 좀 농구는 특히 이 모멘텀이 굉장히 또 그렇죠. 중요한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예. 이 3점슛의 어떤 연속 성공이 차지하는 어떤 역할이 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연습 경기 그것도 첫 연습 경기를 한 번 봐서 이 부분을 저는 좀 말하기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사실 이 조성민 선수의 부활에 대해서 저도 조금 긍정적인 편이었어요. 처음 보고 느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역할적으로 이 하프라인을 넘어온 다음에 이 조성민 선수의 빠른 어떤 2대2 같은 걸 전개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사실 뭐 조성민 선수 예전에 전성기 때만큼 아니면 어쨌든 2대2 어떤 일가견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역할 증대 에 대한 어떤 기대치 분명히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010년 초반인가 그때 유작 예. 감독이 라스베가스 전주리랑 가면서 아시안 게임 뭐 이렇게 데뷔를 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2대1을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 이규섭, 김성철, 조성민 이런 선수도 있었는데 그때 유작 감독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규섭 2대2 하지 마. 김성철 하지 마. 조성민 해.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예. 이규섭 김성철 선수가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턴오버가 나올 수 있는 비율이 조성민 선수가 가장 적다. 가장 효율적인 부분은 조성민이 하는 거다. 그렇죠. 특히 아시안 게임이나 이게 중요한 순간에서의 어떤 자그마한 턴오버하는 승패에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확률 높은 공격은 조성민이 2대2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옵션을 갖다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만큼 조성민 선수도 2대1을 잘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조성원 감독이 조금 그런 부분을 다시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또 언급하고 싶은 게 이 오픈 슛이라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좀 LG는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 NBA 쪽이나 해외에서 어떤 3점 슛 시도를 할 때 이 오픈을 인식하는 트렌드가 뭐냐면 상대가 앞에 손을 뻗고 있다고 해서 오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뭐 같이 점프를 하지 않는 이상 슛을 방해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뻗고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한 몇십 센치의 거리만 확보돼도 오픈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던지는 게 현대 농구 어떤 슈터들의 트렌드인데 사실 국내는 그런 식으로 하는 어떤 트렌드가 사실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짜 앞에 수비수 없고 막 저기서 달려오고 오픈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좀 소극적인 면이 있었죠. 3점 시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근데 예. 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냥 조금 그런 트렌드가 늦게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안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예. 국내 선수들이 기량이 그만큼 안 돼서 그런 거라.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물론 이제 감독들의 보수성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 선수들의 어떤 기량 저하 이런 부분이 뭐 섞인 건데 만약에 그게 확률이 높다면 그렇게 하겠죠. 예. 감독들이 그 확률이 높지가 않으니까 애초에 이제 예,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체크만 들어와도 이게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줄어드니까. 예. 그러나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예, 그렇죠. 사실 이 손을 뻗고 있을 때 이거를 인지를 하면서 이 견제를 어느 정도 벗겨내면서 3점을 던지는 거 사실 이것도 되게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 LG 같은 경우는 연습 경기에서 적어도 상대가 손을 뻗고 있어도 어느 정도의 어떤 타이밍과 어떤 공간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던졌어요. 그래서 저는 조성민 선수도 그렇고 뭐 강배훈 선수도 당연한 얘기고 그 이제 LG에서 2년 전에 드래프트 지명한 김준영 선수 같은 경우도 좀 올 시즌에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던져요. LG가 3점 슛을. 그건 정말 좋은 트렌드라고 생각해요. 저도 굉장히 좋은 트렌드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속공 시에 조성민 선수가 이제 속공을 뭐 예를 들어서 주도하는 역할이 아니고 세컨 찬스를 노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치 이제 김시래가 어쨌든 속공의 중심이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앞으로 달려가는 선수가 될 텐데 그 선수가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조성민 선수가 좀 늦게 왔을 때는 반대쪽 위크 사이드 쪽에 찬스가 나게 되잖아요. 속공 그쵸. 상황이니까. 네. 그랬을 때 세컨 브레이크를 뭐 안으로 들어가서 넣는 게 아니고 석점으로 그냥 마무리하는. 그게 예전에 왜 KCC가 조성원 감독이 KCC에 있을 때 많이 했던 방법들이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세컨 브레이크도 조성민한테는 기대를 할 수가 있다. 그만큼 예. 능력이 되는 선수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건 예.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뭐 일부 지금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항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